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한 프랑스의 러시아 원정 실패와 이후 엘바 섬으로 축출되는 나폴레옹의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그가 쉴 새 없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 한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은 영국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겨냥해서 대륙봉 세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프랑스의 봉세령을 거부하고 영국과 밀무역을 계속했으며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곳곳에서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대륙봉 세령의 위반과 러시아 황제의 여동생에 대한 구혼이 거절당한 것을 구실로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서는 일생일대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한 대병력이 마침내 폴란드와 프러시아를 관통해 흐르는 비스틀라강 너머에 집결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군의 병력은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유럽 각국에서 차출한 군대로 혼합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러시아 원정에 동원된 나폴레옹군의 총병력은 최소 45만 명, 최대 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군은 나폴레옹의 침입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동원 가능한 총병력은 22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더 강력한 방어무기, 즉 지형과 기상을 보유하고 있었지요. 나폴레옹이 대군을 거느리고 낯설고 먼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침공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농촌은 영세 촌락이 대부분으로서 보급품을 현지 조달 방식에 의존하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의 가난한 촌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일관한 러시아군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철수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따라서 수십만 대군을 한 곳으로 투입해 작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보급품을 운반할 엄청난 수의 마차와 창고 및 치사시설과 수경시설의 준비 등 병참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또 도로 상태가 극히 열악해 대부대가 이용 가능한 기동로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부대의 행군은 종대 대형 외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도로마저도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 진창으로 변해 행군 속도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섭이나 도하가 불가능한 네멘강, 디나강, 드니에페르강 등의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었으며 일찍 찾아오는 겨울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27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작전은 사실상 지형 및 한냉 기후, 진흙탕 등 최대의 악조건 속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5월 31일부터 기동을 시작하여 6월 하순에 네멘강을 도하함으로써 대원정의 막을 열었으니 이때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강력한 좌익군으로 코브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다시 빌라로 진격하여 러시아군을 포착 견제하고 중앙 및 우익군은 사다리꼴 대형으로 진출하는 사선진 전법을 400km의 전선에 걸쳐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구상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으나 작전 초기부터 뜻밖의 차질이 생겼지요. 그것은 작전 지역의 혹서로 인하여 일사병으로 인한 낙오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군사령관 제롬과 나폴레옹의 양자 예전의 무능으로 부대의 기동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군마의 마초를 휴대하고 이동할 수 없었던 프랑스군은 현지에서 10만 필이 넘는 말을 먹이기 위해 덜 익은 곡식을 베어 먹였는데 이를 먹고 탈이나 죽은 말이 초기에 3만 필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동원된 프랑스 동맹국의 병사들은 훈련 상태가 미숙하였고 나폴레옹의 부하 지휘관들은 나이가 들어 전처럼 용맹성과 기민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진격에 러시아군은 별다른 반격 없이 퇴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이 초토화 전술로 프랑스군의 굴복을 기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으나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입성하여 크레물린궁을 점령함으로써 정복자로서의 기쁨을 만끽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이날 저녁 시내 여러 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지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모스크바마저 불태워버린 것이었지요. 이로 인해 쉴 곳을 찾지 못한 나폴레옹의 대병력은 부득이 교외로 철수하여 야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무서운 동장군이 곧 닥칠 텐데
들판에는 뗄나무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나폴레옹은 야영을 하면서 러시아 황제의 강화제의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군의 지연작전 의도를 간파하기 시작했지요. 러시아군의 의도는 동장군의 내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쿠투조프 장군은 프랑스군을 묶어두는 길이야말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소규모의 게릴라식 교전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폴레옹은 10월 19일 나라강 방면으로 러시아군을 추격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 9일 예관상으로만 대형을 유지하면서 드니에페르강 연안의 스몰렌스크에 도착한 나폴레옹의 대군은 굶주림과 피로와 추위에 지친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습니다. 철수 도중에 몇 번이나 포위를 당하는 위험을 나폴레옹의 천재적 용병술로 모면하였지요. 나폴레옹은 12월 8일부터 폐잔병의 지휘를 미라 장군에게 맡기고 자신은 야인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폐장의 몸으로 10일 동안 1900km를 달려 12월 18일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통해 나폴레옹군은 1812년 6월부터 12월까지 2000km의 행군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 원정에서 충성심과 애국심이 뛰어난 프랑스의 국민군대 40만 명을 잃었는데 동사자와 아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출발할 때의 병력 중 10만 명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가히 개멸적인 패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원정에서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프랑스군의 보급체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근대 군대의 성격을 띠는 군대가 제대로 된 보급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군은 현지에서 식량과 마초 등을 조달하는 현지 조달 체제의 보급을 의존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러시아의 농촌에서 뺏을 것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러시아군이 초토화 작전으로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밀 한 톨 구할 수 없었으며 눈비를 피할 초막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광대한 국토를 이용하여 초토화 전술에 이은 지연 및 해피 전술을 구사하여 나폴레옹을 당황하게 하였고 거기에 극한의 날씨까지 겹쳐 나폴레옹군을 개멸 상태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모스크바의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면, 만일 여름이었다면, 만일 한파가 보름만 늦게 닥쳤다면 러시아와 유리하게 휴전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해고하였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전략전술의 가장 큰 특징인 우회기동, 중앙돌파, 각계격파 등을 러시아 원정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보급체제상의 문제 외에도 나폴레옹 본인의 정력과 열정이 쇠퇴했으며 또한 부하 장군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12년 12월 18일 간신히 파리로 돌아온 그는 1813년 새로이 군대를 일으켰으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제4차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프러시아 땅에서 벌어진 라이프치히 전투는 프러시아 지방 출신의 병사들이 양측 모두에 참전해서 전투를 벌인 기묘한 전투였습니다.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병력이 주축이 된 동맹군은 물론 나폴레옹 히하의 병력에도 라인 연방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프치히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규모가 큰 전투였으며 양측 합쳐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전쟁의 경과를 굳이 상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륙전이 전개된 결과 양측의 피해는 엄청난 규모에 달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모두 8만 명에서 11만 명에 달하는 규모였지요. 이 중 나폴레옹 측의 사상자는 3만 8천 명에 달했고 포로로 잡힌 병사가 2만 1,000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나폴레옹군은 325문의 포를 빼앗겼고 군단장 로리스톤과 레이니에는 포로로 잡혔으며 15명의 지휘관이 전사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동맹군은 참전한 36만 2천의 병력 중 대략 5만 4천 명이 죽거나 다쳤으니 피해는 양측이 비슷하였으나 승리를 거두지 못한 나폴레옹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전쟁터에 서 있는 91m 높이의 전투기념비에 전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기념비 주위에는 양측의 참전 부대를 표시하는 신기의 작은 기념석들이 서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의 결과 프랑스가 라인강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함에 따라 독일 지역 내의 중소국가들은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세력을 더욱 불린 대프랑스 동맹은 1814년 초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1814년 동맹군은 약 50만 명의 전력으로 프랑스 국경을 돌파하여 파리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나폴레옹은 불과 7만 명의 병력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동맹군에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월 31일 파리가 함락되었죠. 나폴레옹은 종전을 목적으로 퇴위를 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배신한 마르몽 원수 등에 의해 무조건 퇴위를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814년 4월 16일 퐁텐블로 조약에 서명을 하고 엘바섬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9개월 21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퇴위 조건은 엘바섬을 영토로 하는 엘바 공국의 대공이 되며 나폴레옹이 죽으면 엘바 공국은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합병된다는 조건으로서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그의 가족은 200만 프랑의 연금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조건이었지요. 황후 마리 루이즈와의 사이에서 얻은 나폴레옹 2세에게는 파르마 후작국의 통치자라는 명목상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4월 20일 나폴레옹은 퐁텐블로 성에서 출발하여 엘바섬으로 향했지요.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곳곳에서 왕정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들은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혁명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하였지요. 프랑스에서는 5월 3일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파리에 입성하여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하는 프랑스의 러시아 원정 실패와 이후 엘바섬으로 유배되는 나폴레옹의 얽힌 일화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